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 리드런의 독서 감상실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책은 조선 선조 때의 명재상, 류송룡이 지은 징비록입니다. 류송룡은 임진왜란 당시 도채찰사의 중책을 맡아 활약했고, 전쟁이 끝난 뒤 고향으로 돌아와 지난 일을 징계하며 뒷일을 삼간다는 뜻으로 이 책 징비록을 저술했습니다. 징비록에는 1592년부터 1598년까지 임진왜란 7년의 역사가 수기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들로 인해 후대의 사람들은 임진왜란에 대해 더욱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만일 류송룡의 징비록이 세상에 나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임진왜란 7년의 내용을 지금처럼 자세히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리뷰가 아닌 책 낭독입니다. 출판사는 스타북스이고 작가는 류송룡, 옮긴이는 장윤철입니다. 책의 앞부분에 징비록에 대한 설명과 작가 류송룡에 대한 설명이 상당 부분 나오는데요. 저는 이 부분들을 모두 빼고 류송룡이 지은 오리지널 징비록만을 낭독하겠습니다. 오늘 낭독할 부분은 임진왜란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전의 상황부터 임진왜란이 일어나 당시 조선 최고의 장수였던 이일과 신립이 패하는 것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늘 낭독 내용을 먼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일본을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에 사신을 보내 왜 조선은 일본에 통신사를 보내지 않는 것이냐며 이는 일본을 업신여기는 것이라고 전했고, 이에 선조는 황윤길과 김성희를 통신사 자격으로 일본에 보냅니다. 일본을 다녀온 두 신하는 앞으로 전쟁이 일어날 것 같냐는 선조의 질문에 상반된 대답을 합니다. 전쟁이 일어날 것이니 시급히 준비해야 한다는 황윤길과 전쟁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김성일. 선조는 김성일의 주장에 좀 더 무게를 실어주었고, 임진년의 비극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저자 류송룡은 전쟁이 일어날 거라 생각하여 급하게 여러 조치 등을 취하지만 개국 이래 한 번도 국가 간의 전면전을 경험하지 못했던 조선은 전쟁 준비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나마 성과가 있었다면 정읍 현감으로 있었던 이순신을 발탁하여 전라자도 수군절도사로 임명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592년 4월 13일 마침내 조총으로 무장한 2만여 명의 왜군이 부산에 상륙합니다. 왜군은 순식간에 북상했고 믿었던 신림마저 충주에서 패하자 임금은 도성을 버리고 파천을 생각하기에 이릅니다. 이것이 오늘 낭독할 내용의 간략한 골자입니다. 위의 내용을 생각하고 천천히 눈을 감고 들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징비록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서. 징비록이란 무엇인가? 임진왜란 뒤의 사실을 기록한 것이다. 여기에 임진왜란 전의 것을 가끔 기록하여 놓기도 하였는데, 이는 임진왜란이 시발된 근본을 밝히려는 까닭이다. 슬프다. 임진왜란의 전하는 참혹하였다. 열흘 동안에 삼도를 지켜내지 못하였고 팔방이 부서져 떨어졌으며 임금님께서 피란길에 올라 고초를 겪으셨다. 그러고도 오늘날을 부지하게 된 까닭은 하늘의 도움이요 또한 조정의 어질고 후한 은택이 백성에게 굳게 맺어져서 그들이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그치지 않았으며 성상께서 명나라를 섬기는 정성이 황극을 감동시켜서 명나라의 구원병이 여러 번 나와 주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았던들 우리나라는 위태로웠을 것이다. 시경에 말하기를 내가 지난 일을 징계하여 뒷날의 근심거리를 삼가게 한다라고 하였는데, 이것이 징비록을 저작한 까닭이다. 나와 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이 나라의 중요한 책임을 어지러운 난리를 겪을 때 맡아 그 위태로운 판국을 바로잡지 못하고 넘어지는 형세를 붙들지도 못하였으니 그 죄는 죽는다고 해도 용서를 받을 수 없을 것인데, 오히려 시골 구석에 살면서 구차스럽게 목숨을 이어나가고 있으니
어찌 임금님의 너그러우신 은전이 아니겠는가. 근심 걱정이 좀 진정되고 늘 지난날의 일을 생각할 때마다 황송스럽고 부끄러워 몸둘 곳을 알지 못하겠다. 이에 한가로운 가운데서 그 듣고 보고 생각하고 겪은 것들을 임진년으로부터 무술년에 이르기까지 대략 기술화했으니 이것이 얼마가량 되고 또 장계, 소차, 문의 및 잡록을 그 뒤에 붙였다. 이는 비록 볼만한 것은 없지만 역시 다 그 당시의 사적들이므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다. 이로써 시골 존원의 몸을 의지하고 참된 마음으로 나라에 충성하는 뜻을 표하고 또 어리석은 신하로서 나라의 은혜에 보답하지 못한 모양 없는 죄를 드러내는 것이라 하겠다. 징비록 제1권 제1장 일본 국사 다치바나 야스히로가 다녀가다. 만력 병술년 무렵에 일본국 사신 다치바나 야스히로가 자기의 국왕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서신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왔다. 일본 국왕 갱지가 홍무 초기에 나라를 세우고 우리나라와 선린 우호 관계를 맺은 지가 거의 200년이 되었다. 처음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사신을 파견하여 경축과 조문하는 예절을 닦았는데 신숙주가 서장관으로 왕래한 것이 곧 그 한 가지 예이다. 이후 신숙주가 죽음에 임하였을 때 성종께서 말하고 싶은 것이 있는가 라고 물으시니 신숙주는 대답하기를 원하옵건대 우리나라는 일본과 평화롭게 지내는 것을 잊지 말도록 하소서 하였다. 성종께서는 그 말에 감동하여 부제학 이형원과 서장관 김은에게 명하여 일본에 가서 화목을 도모하고 오게 하여 대마도에 이르렀는데 사신들은 풍토관계로 병을 얻어 놀라고 근심하였다. 글을 올려 그 상황을 보고하니 성종께서는 서신과 예물을 도주에게 전하고서 돌아오라고 명령하셨다. 이로부터는 다시 사신을 파견하지 않고 일본에서 사신이 올 때면 예절에 따라서 대접하고 돌려보낼 따름이었다. 그러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겐지를 대신하여 왕이 되자 맨 먼저 우리에게 사신 다치바나 야스히로를 보낸 것이다. 일설에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대해 말하기를 그는 본래 중국 사람이며 일본으로 떠돌아 들어간 다음 나무를 해다가 팔아 생활하였다고 한다. 하루는 국왕이 밖에 나왔다가 히데요시를 길에서 만났는데 그 사람됨이 남다름으로 불러들여서 장수로 삼았다는 것이다. 그는 용맹하고 잘 싸웠기에 공을 쌓아 대간에까지 이르렀고 이로써 권력을 잡게 되자 마침내 겐지의 자리를 빼앗아 왕이 되었다고 한다. 또 다른 이야기로는 겐지가 다른 사람에게 죽음을 당하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다시 그 자를 죽이고 나라를 빼앗았다고도 한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병력을 사용하여 여러 섬을 평정하고 국내의 66개 주를 통합하여 하나로 만들고는 드디어 다른 나라를 침략하려는 뜻을 가졌다. 그는 말하기를 우리 사신은 늘 조선에 가는데도 조선 사신은 오지 않으니 이는 곧 우리를 업신여기기 때문이다 하고 드디어는 다치바나 야스히로에게 명해 우리나라에 와서 통신사를 보낼 것을 요구하였다. 친서의 내용은 매우 거만하여 이제 천하가 짐의 소나기에 들어올 것이다 라는 말까지 있었다. 이때는 겐지 왕조가 망한 지 이미 10여 년이 되었는데 여러 섬에 사는 일본인들은 해마다 우리나라를 왕래하고 있었으나 금령의 엄중함을 두려워하여 누설하지 않는 까닭으로 조정에서는 일본의 정세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 다치바나 야스히로는 이때 나이가 50여 세로 용모가 장대하고 수염과 머리털이 반백이었다. 그는 지나는 관역마다 반드시 좋은 방에서 묵고 행동이 거만하여 여느 때의 일본 사신과는 아주 다르므로 사람들은 잠옷 괴상하게 여겼다. 우리나라는 일본 사신을 맡게 되면 군읍에서는 대개 장정을 동원하여 창을 잡고
길가에 늘어서서 군사의 위험을 보이는 일이 풍습처럼 되어 있었다. 다치바나 야스히로는 인동을 지나다가 창을 잡고 있는 사람을 보고는 조소하는 빛으로 말하였다. 당신들 창의 자루는 참으로 짧소이다. 그가 상주에 이르렀을 때 목사 송응영이 그를 대접하여 기생들의 음악과 노래와 춤이 어울렸다. 다치바나 야스히로는 송응영이 노쇠하고 백발인 것을 보고 통역관으로 하여금 이렇게 물었다. 이 늙은이는 여러 해 동안 전쟁하는 마당에 있었기에 수염과 머리털이 다 휘어졌지만 사군께서는 아름다운 기생들 틈에서 온갖 근심할 것 없이 지내는데도 오히려 백발이 되었으니 무슨 까닭입니까? 이는 송응영을 풍자하여 모욕하는 언사였다. 다치바나 야스히로가 서울에 이르자 예조판서가 다시 잔치를 베풀었고 대접하였다. 술이 취한 다치바나 야스히로가 후추를 자리 위에 흩트려 놓으니 기생과 악공들이 그것을 다투어 줍느라고 좌석의 질서가 걷잡을 수 없는 형편이 되었다. 이를 물끄러미 바라보던 다치바나 야스히로는 객관으로 돌아와 통역에게 말하였다. 너희 나라는 망하겠구나. 기강이 이미 허물어졌으니 망하지 않기를 어찌 기대하겠는가. 그가 돌아갈 때 우리 조정에서는 외의 서신에 대하여 물길이 험함으로 사신을 파견하지 못하노라고 회답하였다. 다치바나 야스히로가 돌아가서 보고하니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크게 노하여 다치바나 야스히로를 죽이고 그 일족까지 멸해버렸다. 다치바나 야스히로는 그의 형 강년과 함께 겐조 왕국 때부터 우리나라에 자주 출입하여 관직까지 받았으므로 그는 잠옷 우리나라의 처지를 두둔하는 말들도 하였기 때문에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화를 입었다고 이른다. 제2장 일본 국사 요시토시 등이 오다. 일본 국사 소 요시토시가 우리나라에 왔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다치바나 야스히로를 죽인 뒤 소 요시토시에게 명해 우리나라에 가서 통신사를 보내도록 요구했다. 요시토시란 사람은 그 나라의 주병대장 고니시 유키나가의 사위로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신복이기도 했다. 대마도 태수 소 모리나가는 대대로 대마도를 지키면서 우리나라를 섬겨왔는데 이때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그를 내쫓고는 요시토시로 하여금 대마도의 정무를 대신하게 했다. 우리나라에서 바닷길을 알지 못한다는 핑계로 통신사 보내기를 거절하여 오니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우리나라가 그와 같은 핑계로 거절하는 일이 없게 하려고 말해왔다. 요시토시는 곧 대마도주의 아들이므로 바닷길에 익숙하니 그와 함께 왕래하도록 하시오. 또한 우리나라의 허실을 엿보려고 야나가와 시게노부, 중겐소 등과 같이 왔다. 소 요시토시는 나이가 젊고 정력이 넘치고 성품이 사나워서 다른 일본인들이 다 두려워하였고 그 앞에서는 엎드려 무릎으로 기다시피 하며 감히 쳐다보지 못하였다. 소 요시토시는 오랫동안 동평관에 머물러 있으면서 반드시 우리 사신을 데리고 함께 돌아가겠다고 하였으나 조정의 의논은 좀처럼 결정되지 않고 머뭇거릴 따름이었다. 몇 해 전에 외적이 전라도 손죽도에 쳐들어와서 녹도 만호 이대원을 죽였는데 그때 사로잡힌 외적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선의 변방 백성인 사흘배동이란 자가 배반하여 우리나라로 들어와 일본인들을 인도에서 침구하게 되었다. 이 말을 들은 조정에서는 붕괴하였고 이 때문에 조정에서 요시토시의 뜻을 알기 위해 동평관 관리를 통해 넌지시 말하도록 하였다. 마땅히 조선을 배반한 백성들을 일본이 조사하여 모두 돌려보낸 뒤에 통신사 일에 대하여 의논해야 할 것이다. 이에 소 요시토시는 대답하였다. 이는 어렵지 않은 일이다. 요시토시가 그날로 야나가와 시게노부를 본국으로 돌려보내 이 사실을 알리게 하였더니 두어 달이 안 되어 우리나라 백성으로서 그 나라에 가 있는 사람 10여 명을 모두 잡아가지고 와서 바쳤다. 이때 임금께서 인정전에 나아가 크게 군사의 위험을 보이고는 사흘배동 등을 묶어 뜰 안에 들여놓고 신문한 다음 성 밖으로 끌어내어 베어 죽였다. 소 요시토시에게는 내구마 한 피를 상으로 준 뒤에
일본 사신 일행을 인견하고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 이때 소 요시토시와 겐소 등은 모두 대궐 안으로 들어와서 차례로 왕에게 술잔을 올렸다. 이때 나는 애조 판서로 있었으므로 역시 일본 사신을 애조로 불러 잔치를 베풀었으나 통신사에 대한 의논은 그 후 오랫동안 결정되지 못하였다. 내가 대제약이 되어 장차 일본에 보낼 국서를 지으려 할 때 임금께 글을 올려 이 일을 속히 결정하시어 두 나라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소서라고 청하였고, 이튿날 조강에서 지사 변협 등도 또한 마땅히 사신을 파견하여 회답하게 하고 또 저 나라 안의 동정을 살펴보게 하는 일도 잘못된 계책은 아닐 것입니다 하고 아뢰었다. 이에 조정의 의논은 비로소 결정되었다. 임금께서 사신으로 보낼 만한 사람을 선택하라고 명하시니 대신들은 첨지 황윤길과 사성 김성희를 적임자로 아뢰어 상사와 부사로 삼고 전적 허성을 서장관으로 삼았다. 이들은 경인년 3월에 드디어 소 요시토시 등과 함께 일본으로 떠났다. 소 요시토시가 돌아갈 때 공작 2마리와 조총, 창, 칼 등의 물건을 바치니 임금께서는 공작은 남양의 회도에 날려보내게 하시고 조총은 군기시에 넣어두라고 명하셨다. 우리나라가 조총을 가지기는 이것이 처음이었다. 제3장 우리 통신사 황윤길 등이 일본에 다녀오다. 1591년 신묘년 봄에 통신사 황윤길, 김성일 등이 일본에서 돌아올 때 일본인 야나가와 시게노부, 겐소가 함께 따라왔다. 이보다 먼저 지난해 4월 29일에 황윤길 일행은 부산포로부터 배를 타고 대마도에 이르러 한 달 동안 머물렀다. 다시 그곳으로부터 백길로 40여리를 가서 일기도에 이른 뒤 박다주, 장문주, 나고야를 거쳐 7월 22일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일본의 수도에 도착하였다. 일본인들이 고의로 길을 멀리 돌고 또 곳곳에 머물러 지체한 까닭으로 여러 달 만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들이 대마도에 머물러 있을 때 소 요시토시가 사신을 절로 청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사신들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는데 요시토시는 늦게야 교자를 탄 채 문 안으로 들어와서는 솜돌에 이르러서야 내렸다. 이를 본 김성일이 노하여 말하였다. 대마도는 곧 우리나라의 번신이요. 사신이 왕명을 받들고 왔는데 어찌 감히 오만하게 업신여김이 이와 같단 말이오. 나는 이런 대접은 받을 수가 없어. 그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니 허성 등도 잇따라 나와버렸다. 당황한 요시토시는 자신의 허물을 가마꾼에게 돌려 죽이도록 하고는 그의 머리를 받들고 와서 사과하였다. 이로부터 일본인들은 김성일을 두려워하며 그를 대접함에 예를 극진히하고 멀리 바라보이기만 해도 말에서 내렸다. 우리 사신들이 그들의 수도에 이르니 큰 절에 묵게 하였다. 때마침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도산도를 정벌하러 갔으므로 수개월 동안 기다려야 했다. 히데요시가 돌아오고 나서도 궁시를 수리한다는 구실로 즉시 국서를 받지 않아서 전후 5달 동안이나 머물러 있다가 비로소 왕명을 전달하였다. 일본에서는 천황이 따로 있어서 히데요시부터 이하 모든 관리가 다 신하의 애로서 그를 섬겼다. 히데요시는 나라 안에 있을 땐 왕이라 칭하지 않고 다만 관백이라고 칭하였다. 이른바 관백이라는 칭호는 곽광이 모든 일은 곽광에게 관백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라고 말한 데서 유래한 것이다. 당시 그들이 우리 사신을 접대하는 바는 이러했다. 사신들이 교자를 타고 궁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며 나팔을 불며 앞에서 인도하여 당에 올라와서 예를 행하게 하였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얼굴은 작고 누추하고 낯빛은 거무스름했으며 보통 사람과 다른 우표는 없으나 다만 눈빛은 번쩍거려 사람을 꿰뚫는 듯 느껴졌다고 한다. 그는 삼중석을 만들어 남쪽을 향하여 앉았고 사모를 쓰고 검은 도포를 입었다. 옆에는 신하들 몇이 벌려 앉았다가 우리 사신을 안내하여 자리를 정해 앉게 하였다. 자리에는 아무런 연회 기구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고 방 가운데 탁자 하나가 놓였는데 거기에 떡 한 그릇이 놓여 있었으며
질그릇 사발에서 따르는 술 역시 탁주였다. 그 예가 극히 간단하여 두어 번 술잔을 돌리면 그만이었고 절하고 읍하는 절차가 없었다. 히데요시는 잠시 앉았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안으로 들어갔는데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하나도 움직이지 않았다. 조금 뒤에 한 사람이 평상복 차림으로 어린애를 안고 나와 마루 위를 돌아다니므로 자세히 바라보니 히데요시였다.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 있을 따름이었다. 이윽고 그가 난간에 의지에 앉더니 우리나라 악공을 불러 여러 가지 풍악을 성대히 연주하게 하고 이를 들었다. 그러다 히데요시는 안고 있던 어린애가 옷에 오줌을 누웠다고 웃으면서 시자를 불렀다. 그 소리에 응하여 한 여자 심부름꾼이 달려나와 아이를 받아 다른 옷으로 갈아입히는데 그 모든 행동이 제멋대로여서 아나무인격이었다. 사신들이 사퇴하고 나온 다음에는 다시 히데요시를 볼 수 없었다. 다만 상사와 부사에게는 선물로 은 400냥을 주고 서장관과 통사 이하 수행원에게는 차를 주었다. 우리 사신이 장차 돌아오려 할 때가 되어도 그는 답서를 마련하지 않고 먼저 떠나보내려 했다. 이에 김성일이 말하였다. 우리는 사신이 되어 국서를 받들고 왔는데 만약 회보하는 글이 없다면 이는 허수아비를 만나고 가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오. 그러나 황윤길은 그들이 더 붙들어 두려는 말이 나올까봐 일행을 데리고 그대로 떠나 배가 머물러 있는 바닷가에서 기다렸다. 그제야 답서가 왔으나 글 내용이 거칠고 거만하여 우리가 바라던 바와 어긋났다. 김성일이 이를 받지 않자 그들은 한운 수 없이 몇 차례 글을 고쳐왔다. 사신들은 미흡하나마 그렇게 한 연후에야 답서를 받아 길을 떠났다. 사신이 지나는 곳마다 여러 일본인들이 선물을 주었으나 김성일은 이를 모두 물리쳤다. 제4장 명나라를 치겠다는 일본 국서가 말썽이 되다. 황윤길은 부산으로 돌아오자 급히 장계를 올려 일본의 정세를 보고하고 반드시 병화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다. 서울에 도착해 임금께 복명하는 자리에서도 황윤길은 먼저 보고한 대로 대답하였으나 김성일은 다른 말을 하였다. 신은 그러한 징조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계속하여 김성일이 말하였다. 황윤길은 공연히 사람들의 마음을 동요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조정에서는 혹은 황윤길의 의견이 옳다고 하고 혹은 김성일의 의견이 옳다고 하는 두 주장으로 나뉘었다. 나는 김성일을 만나 물었다. 그대의 말은 황사의 말과 같지 않는데 만일 병화가 있으면 장차 어떻게 하려는가? 이에 그가 대답하였다. 나 역시 외가 끝내 움직이지 않으리라고 장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황사의 말이 너무 중대하여 나라한 인심이 놀라고 동요할까봐 일부러 해명하였을 따름입니다. 당시 통신사가 가져온 외우 국서에는 군사를 거느리고 명나라에 쳐들어 가겠다라는 말이 있었다. 마땅히 곧 사유를 갖추어서 명나라 조정에 알려야 합니다. 나의 이 말에 수상 영의정 이산에는 반대하였다. 명나라 조정에서 우리가 일본과 사사로이 통신한 것을 책망할까 염려되어 알리지 말고 숨겨두는 편이 좋을 것 같소. 나는 다시 주장했다. 일로 인해서 이웃나라를 왕래하는 것은 한 나라로서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성화 연관에 일본도 역시 일찍이 우리나라를 통해서 중국에 조공하게 해달라고 요구한 일이 있습니다. 즉시 사실대로 명나라 조정에 알렸더니 명나라 조정에서 칙서를 내려 회답한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먼저의 일이 그러하오니 이는 오늘만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사실을 숨기고 알리지 않는다면 대의에 있어서도 옳지 아니합니다. 더구나 적들이 우리를 모략하고자 이 사실을 다른 곳을 통해 명나라에 알린다면 도리어 우리나라가 일본과 공모하여 숨기는 것으로 의심받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그 죄는 일본에 통신사를 보낸 일에만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조정에서는 나의 의견이 옳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서 드디어 김응남 등을 파견하여 명나라 조정에 이 사실을 빨리 알리게 하였다. 이때 푸젠성 사람 허이우와 진신 등이 일본에게 사로잡혀 일본에 있었는데 그들은 일본의 정세를 본국의 비밀리에 알리고 있었으며 또
유구국의 세자 쇼네이도 연달아 사신을 파견하여 이 소식을 명나라에 알렸다. 오직 우리나라 사신만이 아직 이르지 않으므로 명나라 조정에서는 우리가 일본과 어울리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며 논의가 자자하였다. 그러자 일찍이 우리나라에 사신으로 다녀간 일이 있던 강로 허국만이 홀로 말하였다. 조선은 진심을 다하여 우리나라를 섬기고 있으니 일본과 더불어 배반한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좀 더 기다려봅시다. 그러던 차에 얼마 되지 않아 김응남 등이 보고하는 글을 가지고 이르니 허국은 크게 기뻐하였고 명나라 조정의 의심도 비로소 풀어졌다고 이른다. 제5장 다급한 군비. 우리 조정에서는 일본의 움직임을 경계하며 변방을 수비하는 일에 밝은 재신들을 가려서 하삼도를 방배하도록 했다. 경상감사로는 김수, 전라감사로는 이광, 충청감사로는 윤성각을 보내 무기를 갖추고 성과 해자를 수축하게 했다. 그 중에서도 경상도에는 더욱 성을 많이 쌓고 영천, 청도, 삼가, 대구, 성주, 부산, 동래, 진주, 안동, 상주에는 병영을 새로 쌓거나 증축하였다. 이때는 세상이 태평스러운 지가 오래되어 중앙과 지방이 다 편안한 데 젖어 있었으므로 백성들은 노역을 꺼려서 원망하는 소리가 가득 찼다. 나와 동년배인 전 전적 이노는 나에게 서신을 보내 말하였다. 성을 쌓는 일은 당치 않은 일입니다. 또 이런 비평도 하였다. 삼가는 앞에 정진나루가 가로막고 있으니 외적들이 어떻게 건너뛰어 오겠습니까? 그런데도 쓸데없이 성을 쌓느라고 백성을 수고롭게 만든단 말이오? 대저 만리 창해를 두고서도 막아내지 못한 외적을 조그맣게 가로놓인 냇물 한 줄기로 안심할 수 있으리라고 단정하니 그 사람 역시 사리에 어두운 것이라 하겠다. 당시 사람들의 의논은 다 이와 같았고 홍문관에서도 차자를 올려 그렇게 논하였다. 뿐만 아니라 경상도와 전라도의 두 도내에 쌓은 성들은 그 지형과 형세를 잘 살펴서 쌓지 않고 넓고 크게 만드는 데에만 힘썼다. 진주성은 본래 험한 산을 의지하고 쌓아서 지킬만 하였으나 이제와 너무 작다고 여겨 동쪽의 평지로 옮겨 쌓았기 때문에 그 뒤에 적의 침입을 받자 성을 보존하지 못하고 무너졌다. 대체로 성이란 작더라도 견고한 것을 고귀하게 여기는데 반대로 그것이 넓지 않다고 염려를 하였으니 역시 그때의 의논이 분분하였던 까닭이다. 또 군정의 근본 문제라든지 장수를 가리는 요건이라든지 더구나 군사를 편성하고 훈련하는 방법에 이르러서는 100가지 중에 한 가지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으니 전쟁에 패하는 데 이르고 말았다. 제6장 이순신의 발탁. 조정에서는 정읍현감 이순신을 발탁하여 전라자도 수군 절도사로 삼았다. 이순신은 담력과 지력이 있고 말타기와 활 쏘기에 유난히 능하였다. 그가 전에 조산 만호로 있었을 때의 일로 북쪽 변방에는 사변이 많았다. 이순신은 계책을 세워 배반한 오랑캐 우울기내를 유인한 다음 그를 묶고 병영으로 끌고 와 베어 죽였다. 그로써 오랑캐들은 잠잠해졌다. 또 순찰사 정원신이 이순신에게 녹둔도의 둔전을 지키게 하였을 때의 일도 있다. 안개가 크게 낀 어느 날 군인들은 다 별을 거두러 나가고 울장 안에는 군인 수십 명만이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오랑캐의 기병들이 사방에서 쳐들어왔다. 이순신이 급히 울장의 문을 닫고 유협전을 연달아 쏘니 적 수십 명이 말에서 떨어져 내렸다. 오랑캐들이 놀라 도망가자 이순신은 문을 열고 홀로 말에 올라 크게 소리치며 쫓았고 오랑캐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군기와 약탈한 재물을 버리고 달아났다. 이순신이 세운 공은 이 밖에도 많았으나 조정에서 그를 청구하는 사람이 없어서 과거에 급제한 지 10여 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정읍현감이 되어 있었다. 이때 외적이 쳐들어온다는 소리가 날로 심하게 전해지자 임금께서는 비변사에 명하여 각각 장수감이 될 만한 인재를 청구하라 하였다. 내가 이순신을 추천하여 드디어 수사에 임명되니 사람들은 그의 갑작스런 승진을 의심스럽게 여기기도 했다.
당시 조정에 있는 무장 가운데서는 신립과 이일이 가장 유명했다. 경상 우병사 조대고는 나이도 늙고 용맹도 없으므로 여러 사람들은 그가 군사의 정권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근심하였다. 내가 경연에서 임금에게 아뢰어 이 일로 하여금 조대곤을 대신하게 할 것을 청하니 병조판서 홍효순이 말하였다. 유명한 장수는 마땅히 서울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 일을 파견하여서는 안 됩니다. 나는 거듭 아뢰었다. 모든 일은 미리 준비하는 것이 소중합니다. 더구나 군사를 다스려 적을 막는 일은 더욱 갑자기 마련해서는 안 됩니다. 하루아침에 사변이 생기면 마침내 이 일을 파견하지 않을 수 없을 터이오니 이왕 보낼 바에는 차라리 하루라도 일찍 보내어 미리 군사를 정비하고 병고를 대비하게 하는 편이 매우 이로울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갑작스럽게 다른 고을에 있던 장수를 급히 내려보낸다면 거의 그 도의 형세를 알지 못할 것이고 또 그 군사들의 용감함과 비겁함도 알지 못할 것이오니 이는 병가에 꺼리는 바입니다. 이러다가는 반드시 후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께서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나는 또 비변사에 나와서 여러 사람들과 의논하여 조종 때 마련한 진관의 법을 시행하고자 개청하였다. 그 글의 내용은 대략 이러하였다. 우리나라의 건국 초기에는 각 도의 군사들을 다 진관에 나누어 소속시켜서 사변이 있으면 진관에서는 그 소속된 고을을 통솔하여 정돈하고 주장의 호령을 기다렸습니다. 경상도를 말한다면 김해, 대구, 상주, 경주, 안동, 진주가 곧 6개의 진으로 되어서 설사 적병이 쳐들어와 한 진의 군사가 비록 실패한다 하더라도 다른 진이 차례로 군사를 엄중히 단속하여 국권이 지켰기 때문에 한꺼번에 허물어져 버리는 데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것이 지난 을묘년에 외변이 있은 뒤에 김수문이 전라도에 있으면서 분군법을 고쳤습니다. 그는 도내의 여러 고을을 갈라서 소속한 군사를 순변사, 방어사, 조방장, 도원수 및 본도의 병사와 수사에 나누어 애속시키고 이름하기를 재승방략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 도에서도 다 이를 본받아 군사를 정비하였기에 진관은 명칭만이 남아있을 뿐이고 실상 서로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한번 경급을 알리는 일이 있으면 멀고 가까운 곳이 함께 움직여 장수가 없는 군사들만 먼저 들판 가운데 모여있게 됩니다. 천리 밖에서 장수를 기다리다가 장수는 제때 오지 않고 적의 선봉이 가까워지면 군사들은 놀라고 두려워하게 되니 이는 반드시 무너지는 도리입니다. 대군이 한번 무너지면 다시 수습하기 어려운 법이므로 이때는 장수가 비록 온다고 하더라도 누구와 함께 싸움을 하겠습니까? 그러하오니 조종 때 마련한 진관의 제도를 수복하여 평시에는 훈련하는 데 쉽고 사변이 있을 때면 순조롭게 군사가 모이도록 하며 또 전우가 서로 호응하고 안팎이 의지하게 되어 갑자기 무너져서 어찌할 수 없는 패단에 이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 일을 각도에 하달하였더니 경상감사 김수는 말하였다. 재승방략을 써온 지가 이미 오래되었으니 갑자기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여 나의 주장은 드디어 중지되고 말았다. 제7장 신립장군의 사람됨. 임진년 봄의 일이다. 왕은 신립과 이일을 각각 보내어 변방의 군비 상태를 순시토록 하였다. 이일은 충청 전라도로 가고 신립은 경기 황해도로 갔다가 한 달이 지나 돌아왔다. 그들이 점검한 내용이란 활, 화살, 창, 칼 따위뿐이었고 군읍에서는 모두들 문서상으로만 무기를 갖춰 법망을 피하였으니 달리 방어할 좋은 계책이 없었다. 신립은 평소에 잔인하고 포악하다는 평판이 있는 사람인데 이르는 곳마다 사람들을 죽여 그 위험을 세우려 했다. 수령들이 그를 무서워해서 백성을 동원하여 길을 닫고 대접하는 음식이나 거처하는 숙소가 지극히 사치스러우니 대신의 행차라 하더라도 이같지 못할 정도였다. 그들은 4월 1일에 서울로 돌아와 임금에게 복명하였다. 그 뒤 신립이 우리 집으로 찾아왔기에 내가 물었다.
머지않아서 변란이 있을 것 같소. 그때는 공이 마땅히 군사를 맡아야 할 터인데 공의 생각으로는 오늘날 적의 형세로 보아 이를 방어할 자신이 있으시오? 신립은 적을 가볍게 보면서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나는 다시 말했다. 그렇지 않으리라. 지난날의 일본인은 다만 짧은 창칼 따위만 믿는 처지였지만 오늘날에는 조총을 다루는 장기까지 가지고 있으니 만만히 보아서는 안 돼요. 신립은 끝내 태어난 말씨로 대답했다. 비록 조총을 가졌다 하더라도 어찌 써놓은 대로 다 마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내가 말했다. 나라가 태평세월을 누린 지 오래되면 군사들이 겁약해져서 과연 위급한 일이라도 생기면 적에게 항거하기가 아주 어려운 법입니다. 내 생각으로 몇 년 뒤에는 우리 군사들도 잠옷 익숙해져 난리를 수습하게 될 수 있겠으나 지금 같아서는 매우 근심스럽소. 그러나 신립은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가버렸다. 신립이 1583년 개미년에 온송 부사로 있을 적의 일이다. 그때 오랑캐들이 모반하여 종성을 포위하므로 신립이 급히 가서 10여 명의 기병을 거느리고 돌격하니 오랑캐들이 포위를 풀고 물러가 버렸다. 조정에서는 신립이 대장의 소임을 감당할 만한 재능이 있다고 하여 북도 병마졸도사, 평안병사로 승진시켰다. 얼마 안 되어 자원대부로 올라가니 그는 병조판서까지 욕심낼 정도에 이르렀다. 바야흐로 그 의기가 충천하여 마치 옛날 조나라 조괄이 진나라를 업신여기던 것과 같이 조금도 일에 임하여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었다. 그러므로 사리를 아는 사람은 모두 그의 행동을 매우 근심하였다. 임금은 특지를 내려 경상우병사 조대곤을 교체하고 승지 김성일을 대신 임명하였다. 그러자 비변사에서 아뢰었다. 성일은 유신입니다. 그는 이런 시기에 변방의 장수로 소임을 맡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임금께서 윤허하지 않았으므로 김성일은 임금께 하직하고 임지로 떠났다. 제8장 임진왜란이 일어나다. 1592년 4월 13일 외병이 국경을 침입하여 부산포가 함락되고 첨사 정발이 전사하였다. 이보다 먼저 일본의 야나가와 시게노부, 겐소 등이 통신사와 함께 와서 동평관에 묵고 있었다. 비변사에서는 임금께 아뢰어 황윤길, 김성일 등으로 하여금 그들을 청해 사사로이 술자리를 베풀면서 조용히 일본의 정세를 살펴 방비할 대책을 마련하고자 청하니 이를 옳게 여겨 허락하였다. 김성일 등이 동평관에 이르러 술잔을 주고받으니 과연 겐소가 가만히 말하였다. 명나라가 오랫동안 일본과의 국교가 끊어져 조공도 없어졌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이것을 마음속에 품어 분하게 여겨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조선이 먼저 이 사정을 중국에 알려서 조공하는 길이 열리게끔 추선한다면 이 땅에는 아무 일이 없을 것이며 일본 66주의 백성도 전쟁의 수고로움을 면하게 될 것입니다. 김성일 등은 대의로 이를 책망하고 한편 타이르기도 했으나 겐소는 다시 말하였다. 옛날 고려는 원나라의 군사를 인도하여 일본을 쳤습니다. 일본이 이로 인한 원한을 조선에 갚으려 하는 것은 그런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겐소의 말은 점점 무례해졌다. 우리 일행은 더는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이로부터 2번 다시 찾아가 물어보지 않았다. 시게노부와 겐소가 돌아가고 1591년 신묘년 여름에 소 요시토시가 다시 부산포에 왔다. 그는 우리 변장에게 위협조로 말하였다. 일본은 명나라와 국교를 통하고자 하오. 만약 조선이 그 뜻을 알려주면 아주 다행이겠으나 그렇지 않으면 두 나라는 장차 화기를 잃게 될 것입니다. 이는 큰일인 까닭에 일부러 와서 알려드립니다. 변장이 이 사실을 알렸으나 조정에서는 우리 통신사가 잘못이라고 나무라고 또 그들의 거만과 무례함만을 노여했다. 조정은 회답하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요시토시는 열흘 동안이나 배를 머물러 기다리고 있다가 그만 앙심을 품고 돌아가 버렸다. 이 뒤로는 일본인들이 다시 오지 않았다. 부산포의 외관에 항상 머물러 있던 일본인 수십 명도 차츰차츰 돌아가 버리고 외관 전부가 거의 비어 있다시피 하니 사람들은 이를 괴상하게 여겼다.
그리고 4월 13일 이날 그들이 몰려든 것이다. 외적의 배가 대마도로부터 온 바다를 덮고 건너오는데 바라보아도 그 끝이 보이지 않았다. 부산포 첨사 정발은 전령도로 나아가 사냥을 하다가 외적이 쳐들어왔다는 보고를 받고 허둥지둥 성으로 돌아왔다. 외병은 벌써 상륙하여 사방에서 구름같이 모여들었고 삽시간에 부산성이 함락되었다. 제9장 영남 여러 성의 함락. 경상 좌수사 박홍은 외적의 형세가 대단한 것을 보고는 감히 군사를 내어 싸우지도 못한 채 성을 버리고 도망하였다. 외적은 군사를 나누어 서평포와 다대포를 연달아 함락시켰다. 이때 다대포 첨사 윤흥신은 적을 막아 힘껏 싸우다가 전사하였다. 경상 좌병사 이각은 이 소식을 듣고 병영을 떠나 동래성으로 들어갔다. 부산성은 이미 함락된 뒤였고 이각은 겁을 내어 어찌할 줄 몰라 하다가 다른 군사와 협공하려 한다고 핑계하고는 성을 나와 소산역으로 퇴진했다. 당시 동래부사 송상현은 자기와 함께 여기 머물러 성을 지키자고 말해보았으나 이각은 그 뜻을 따르지 않았다. 4월 15일에 외적이 동래로 쳐들어와서 성에 육박하였다. 부사 송상현은 성의 남문으로 올라가서 군사들의 싸움을 독려하였으나 성은 반나절 만에 함락되었다. 송상현은 그 자리에 버티고 앉아서 적의 칼에 맞아 죽었다. 외적은 그가 죽음으로써 성을 지키는 것을 가상하게 여겼고 그 시체를 관에 넣어 성 밖에 묻고 말뚝을 세워 표시해 주었다. 이렇게 되자 여러 군현에서 도망하며 무너져 내렸다. 밀양부사 박진은 동래성으로부터 급히 돌아와서 자곤의 좁은 골목을 가로막고 방어하려 하였다. 적은 양산을 함락시키고 자곤에 이르러 그 길목을 지키는 우리 군사를 보고는 산 뒤의 높은 데를 탄 다음 개미떼처럼 흩어져 내려왔다. 좁은 길목을 지키던 군사들은 이를 바라보고 다 흩어져 버렸다. 박진은 다시 밀양으로 돌아와서 불을 질러 병기와 창고를 불태운 다음 성을 버리고 산으로 도망쳤다. 급히 달아나 병영으로 돌아온 이각은 먼저 자기 첩부터 피란을 보내니 성 안의 인심이 더 흉흉해졌다. 군사들도 놀라고 어쩔 줄 몰라 했다. 마침내 이각이 새벽을 틈타 몸을 빼어 도망하니 모든 군사가 제각기 흩어지고 말았다. 적은 길을 나누어 휘몰아 달려들며 잇따라 여러 고을들을 함락시켰으나 한 사람도 감히 항거하는 자가 없었다. 김해부사 서해오는 성문을 굳게 닫고 지키고 있었다. 적들이 성 밖에 보리를 베어서 차모를 메우니 잠깐 동안에 그 높이가 성과 가지런히 되었다. 그것을 타고 쳐들어오자 초계군수 이모가 먼저 도망하고 서해온이 뒤를 이어 도망하니 성은 이내 함락되었다. 순찰사 김수는 처음에 진주성에 있다가 외변의 소식을 듣자 말을 달려 동래성으로 향하던 도중에 이르러 적병이 가까이 왔다는 말을 들었다. 그는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말머리를 돌려 경상우도로 달려왔으나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다. 생각한 것이 여러 고을의 경문을 보내 백성들에게 적을 피하라고 하는 일이 고작이었다. 이로 말미암아 도내는 모두 텅 비게 되니 더욱 어찌할 방도가 없었다. 용궁 현감 우복룡은 그 고을 군사를 거느리고 병영으로 가다가 영천의 길가에 앉아 밥을 먹고 있었다. 이때 하양의 군사 수백 명이 방어사에 애속되어 북쪽으로 향하느라 그 앞을 지나게 되었다. 우복룡은 그 군사들이 마을에서 내리지 않고 지나가자 괘씸하게 여기며 붙잡아서 반란을 하려 한다고 책망하였다. 하양의 군사들이 병사의 공문을 꺼내어 보이며 변명하려 했으나 우복룡은 듣지 않았다. 우복룡은 군사를 시켜 그들을 포위하고 모두 쳐 죽이도록 하니 온 들판에 시체가 가득히 쌓였다. 그런데 순찰사 김수는 이와 같은 행동에 공이 있다고 임금에게 알려서 급기야 우복룡은 통정대부가 되고 정의적을 대신하여 안동 부사에 임명되었다. 이후 죽은 하양 군사들의 가족인 고아와 과부들은 조정의 사신을 만날 때마다 말머리를 가로막고 원통함을 호소하였으나
이때는 우봉령의 명성이 자자했으므로 아무도 그 원통한 사정을 말하여 풀어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 제10장 급보가 연있고 신립 등이 달려 내려가다. 변방의 급보가 처음으로 조정에 다다른 것은 4월 17일 이른 아침이었다. 경상 좌수사 박홍의 장계였다. 대신들과 비변사가 빈청에 모여서 임금에게 뵙기를 청하였으나 허락이 없었다. 다시 글을 올려 이 일을 순변사로 삼아 가운데 길로 내려보내고 조경을 우방어사로 삼아 서쪽으로 내려보내고 유국량을 조방종으로 삼아 중령을 지키게 하고 병기 역시 조방장을 삼아 조령을 지키게 하며 경주 부윤 유이남은 윤신으로 나약하고 겁이 많으니 전 강계부사 변흥성으로 교체해 내려보내도록 했다. 이들에게는 모두 군관을 선별하여 함께 가도록 하였다. 그런데 얼마 안 되어 부산이 함락되었다는 보고가 이르렀다. 이때 부산은 적에게 포위당해 사람들이 통행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박홍의 장계에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바라보니 깃발이 성 안에 가득합니다. 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로써 부산성이 이미 함락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이 일은 서울에 있는 날랭 군사 300명을 거느리고 가고자 했다. 병조에서 선발한 군사의 문서를 가져다가 보았더니 다 여염직과 시정의 군사 경험이 없는 무리들이었다. 이 중에는 아정과 유생이 그 반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임시로 검열을 해보았더니 유생은 관복을 갖추어 입고 과거 볼 때 쓰는 종이를 들고 있었으며 아전은 평정건을 쓰고 나와 있었다. 저마다 군사로 뽑히는 일을 모면하고자 애쓰는 사람들만 뜰 안에 가득하여 가히 데리고 갈 만한 군사가 없었다. 이 일은 명령을 받은 지 3일이 되도록 떠나지를 못하였다. 할 수 없이 이 일이 먼저 떠나고 별장 유옥이 뒤따라 군사를 거느리고 가기로 하였다. 나는 장계를 올렸다. 병조판서 홍효수는 맡은 일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또 군사들이 원망을 많이 하니 바꾸어야 하겠습니다. 장계가 받아들여져 김흥남을 병조판서로 삼고 심춘겸을 병조 참판으로 삼았다. 그러자 대간에서 개청하였다. 마땅히 대신 가운데 한 사람을 채찰사로 삼아 여러 장소를 감독하게 하옵소서. 이 의논도 받아들여졌다. 수상 이산에는 나를 추천하여 채찰사의 명을 받게 되었고 나는 청원하여 김흥남을 부사로 삼고 전 의주목사 김여물도 자유로운 몸으로 군사를 따르게 해달라고 임금에게 개청하였다. 김여물은 무인으로서의 지략이 있었는데 이때 그는 어떤 사건에 관련되어 감옥에 갇혀 있었으므로 죄를 면해주기를 청한 것이다. 그리고 무사들 가운데 비장의 소임을 감당할 만한 사람 80여 명을 모집했다. 그동안에도 급보가 연달아 들어왔는데 적의 선봉이 벌써 밀양의 큰 제를 지나 곧 조령에 가까워지리라는 소식이었다. 나는 김흥남과 신립에게 말했다. 왜적이 이토록 깊이 들어왔으니 일이 급하게 되었소. 장차 어떻게 하면 좋겠소? 신립이 대답하였다. 이 일이 외로이 전방에 나가 있는데 뒷따를 지원군이 없으니 안타까운 일입니다. 채찰사께서 비록 달려 내려가신다 하더라도 싸우는 장수와는 다릅니다. 차라리 용맹스러운 장수를 하루빨리 내려가게 하심이 옳을 줄 압니다. 내 신립을 살펴보니 자신이 싸우러 가겠다는 뜻이었으므로 나는 김흥남과 함께 임금에게 나아가 이런 사실을 모두 아뢰었다. 이 말을 들은 임금께서는 즉시 신립을 불러서 그 뜻을 물어보시고 이내 신립을 도순변사로 삼았다. 신립은 골문 밖으로 나가 몸소 군사를 불러 모았으나 따라가고자 나서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 이때 나는 중추부에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신립은 내가 있는 곳으로 와서 뜰 안에 모집한 군사들이 많이 늘어서 있는 것을 보고 얼굴에 불만이 가득했다. 아니, 이런 분을 대감께서 데리고 가서 무슨 일에 쓰시겠습니까? 소인이 부사가 되어 모시고 가기를 원합니다. 신립은 자기를 따르는 무사들이 없음을 노여하여 불평을 늘어놓았다. 나는 웃으면서 말하였다. 하하, 다 같은 나란 일인데 어찌 이것저것을 구분하겠는가. 공은 이제 떠날 길이 급하니 내가 모집한 군관을 데리고 먼저 떠나도록 하시오. 나는 곧 따로 모아서 따라가리다.
내가 군관에 단자를 주니 신립은 그제야 뜰 안에 있는 무사들을 보며 이렇게 말했다. 따라 들어오게. 그가 앞장서 이끌고 가니 병사들은 산란한 모습으로 저어하다가 멀거니 따라 나갔다. 김여물도 역시 그와 함께 갔는데 좋지 않는 듯한 표정이었다. 신립이 떠날 무렵 임금께서는 그를 불러 보검을 내리며 말씀하셨다. 이 일 이하의 장수들로서 명령을 거스리는 자에게는 이 칼을 쓰도록 하여라. 신립이 임금께 하직하고 나와 다시 빈청으로 찾아와 대신을 본 다음 막 계단을 내려서려 할 때 머리에 썼던 사모가 갑자기 땅에 떨어지니 보는 사람들이 실색하였다. 용인에 이른 신립이 임금에게 장계를 올렸는데 거기에 자기의 이름을 쓰지 않았으므로 사람들은 혹시 그가 다른 마음을 품은 것은 아닐까 하고 의심하기도 하였다. 제11장 김성일의 논제 문제. 경상 우병사 김성일을 체포하여 하옥시키라는 명이 내렸다가 붙잡혀 오기도 전에 도리어 초유사로 삼았다. 그 대신 함안 군수 유승인을 경상도 병마사로 삼았다. 김성일이 처음으로 상주에 이르렀을 때 외적이 이미 국경을 침범하였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가 밤낮으로 말을 달려 본영으로 향하는 도중에 조대곤을 만나서 인장과 부절을 교환하였다. 이때 외적은 이미 김해를 함락시키고 경상우도의 여러 고을을 노려 노략질하였다. 김성일이 나아가 외적과 대치하였으나 휘하 장수들은 겁을 집어먹고는 달아나려고 했다. 이 모습을 본 김성일은 말에서 내려 호상에 걸터앉아 꼼짝하지 않으며 군관 이종인을 불러 말했다. 너는 용감한 군사가 아닌가? 네가 적을 보고서 먼저 물러서다니 어찌된 일인가? 그 순간 새로 만든 탈을 쓴 외적 하나가 칼을 휘두르며 돌진해 왔다. 이를 본 이종인이 말을 달려 뛰어나가서 적을 한 화살로 쏘아 죽이니 적들은 이리저리 흩어져 도망하고 감히 앞으로 나오지 못하였다. 김성일은 흩어진 군사들을 다시 불러 모으면서 여러 군현의 경문을 띄워 수습할 방책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임금께서는 김성일이 먼저 일본에 사신으로 갔다 와서 외적이 쉽사리 오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여 인심이 풀어지고 나란 일을 그르쳤다고 해서 의금부 도사에게 명하여 잡아오게 했다. 일이 장차 어떻게 될지 헤아릴 수 없는 순간이었다. 경상감사 김수는 김성일이 체포당하였다는 말을 듣고 나와 그를 길가에서 송별하였는데 김성일은 얼굴에 강기한 빛을 띌 뿐 한마디도 자기 집 일을 부탁하지 않았다. 김성일은 비통한 눈물을 흘리며 오직 김수에게 권면할 뿐이었다. 힘을 다하여 적을 물리쳐 주오. 이를 본 늙은 아전 하자용이 감탄하며 말했다. 자기 죽음은 걱정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란 일만 걱정하니 참으로 충신이다. 김성일이 떠나 직산에 당도했을 무렵 그간 임금의 노여움도 풀리고 또 김성일이 경상도 지방의 인심을 얻은 사실을 알고 그의 죄를 용서하였다. 그리고 경상우도 초유사로 삼아 도내의 인심을 수습하고 군사를 모집하여 적을 칠 것을 명하였다. 당시 유승인은 전공이 있었으므로 특진시켜 병사로 임명되었다. 제12장 김늑의 민심수습. 첨지 김늑을 경상 좌도 안집사로 임명하였다. 이때 경상감사 김수는 경상우도에 있었는데 적병이 가로막고 있어 서로 소식이 통하지 못하였다. 그러자 수령들은 모두 관직을 버리고 달아나 민심도 해이해졌다. 조정에서는 김늑이 영천 사람으로 경상 좌도의 실정을 자세히 알 터이니 이 사람이면 가히 민심을 안정시킬 만하다고 여겨 임금께 아뢰어 그를 보내게 되었다. 김늑이 부임하자 경상 좌도의 백성들은 비로소 조정에서 사람이 왔다는 말을 듣고 차츰 도로 모여들었다. 영천과 풍기 두 고을에는 다행스럽게도 외적이 오지 않았고 의병도 잠옷 많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제13장 상주 싸움에서 이 일이 패주하다. 외적이 상주를 함락시키고 순변사 이일은 패하여 충주로 도망쳤다. 이보다 먼저 경상도 순찰사 김수는 외적의 병고를 듣고서 곧 재승방략의 분군법에 의거하여 여러 고을에 공문을 보냈다.
각각 소속된 군사를 거느리고 약속한 곳에 모여 주둔하고 있으면서 서울에서 파견하는 장수가 이르기를 기다리라는 내용이었다. 이에 따라 문경 지역 이하의 수령들은 모두 그 소속된 군사를 거느리고 대구로 나아가 냇가에서 야영을 하며 순변사를 기다렸다. 그런지 며칠이 지났으나 순변사는 오지 않고 적들만 점점 가까이 다가오니 군사들은 서로 놀라며 동요하기 시작했다. 때마침 큰 비가 와서 옷가지가 다 젖고 먹을 양식 또한 떨어지니 군사들은 밤중에 모두 흩어져 버리고 수령들까지 말 한마리에 의지해 모조리 도망하여 버렸다. 그 무렵 순변사 이일이 문경에 당도했다. 고을은 이미 텅 비어 있어 한 사람도 볼 수 없었으므로 자신이 손수 창고에 있던 곡식을 풀어내어 거느리고 온 사람들에게 먹였다. 이어 함창을 지나 상주에 이르렀다. 상주 목사 김해는 순변사를 역에서 기다리겠다 핑계하고는 산속으로 도망하여 들어가 버렸고 판관 권길만이 홀로 고을을 지키고 있었다. 이 일은 고을에 군사가 한 명도 없는 것을 책망하여 권길을 뜰로 끌어내어 목을 베어 죽이려고 했다. 권길은 군사를 모아오겠다고 애원하였다. 권길은 밤새도록 마을을 돌아다니며 수백 명을 모아 이튿날 아침 돌아왔으나 모두 농민들이었다. 이 일은 상주의 하루를 묵으면서 창고에 있는 곡식을 꺼내어 흩어져 있는 백성들을 위로하였다. 그러자 산골짜기로부터 하나둘씩 모여들어 다시 수백 명으로 늘어났다. 순식간에 대오를 편성하여 군사를 만들었으나 전투는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사람들 뿐이었다. 이때 왜적은 이미 선산에 도착했다. 저녁 무렵 계령 사람 하나가 와서 적이 가까이 왔음을 알려왔다. 이 일은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킨다는 이유로 그자를 목베어 죽이려고 했다. 그 사람은 소리를 질러 말하였다. 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잠시 동안 나를 가두어보고 기다려 보십시오. 내일 아침 적이 여기로 오지 않거든 그때 죽이십시오. 이날 밤에 왜적은 창천에서 와서 주둔하였는데 그곳은 상주와 불과 20거리였다. 그러나 이 일의 군중에는 척후병이 없었으므로 왜적이 가까이 온 것을 알지 못하였다. 이튿날 아침 일찍 이 일은 계령 사람을 옥에서 끌어내어 놓고 말했다. 아직도 적에게서 아무 소식이 없다. 네가 민심을 현혹시키고자 지어낸 것이 분명하다. 그러고는 그 죄 없는 사람의 목을 베어 죽였다. 억지로 불러 모은 민군과 서울에서 데리고 온 장병을 합하여 겨우 8,900명을 거느리게 된 이 일은 이들을 이끌고 북천 냇가에 나가 훈련을 하였다. 산을 의지하여 진을 만들고 진 한가운데 대장기를 꽂았다. 이 일은 말 위에 앉아 대장기 밑에 서고 종사관 윤섬과 박호, 판관 권길, 사근 찰방 김종무 등은 모두 말에서 내려 이 일의 말 뒤에 섰다. 조금 뒤에 몇 사람이 숲속 나무 사이로부터 나와 서성거리다가 이내에 사라졌다. 이 광경을 본 여러 병사들은 이들이 적의 척후인가 의심하였으나 계령 사람이 당한 아침 일을 경계하여 감히 말하지 못하였다. 곧이어 성안을 바라보니 몇 곳에서 연기가 일어났다. 이 일은 그제야 군관 한 사람을 보내어 살펴보고 오게 하였다. 군관은 말을 타고 두 욕졸이 말 제갈을 잡게 하여 느릿느릿 나아가는데 먼저 다리 밑에 숨어있던 왜적이 조총으로 군관을 쏘아 말에서 떨어뜨린 다음 목을 베어 가지고 갔다. 우리 군사들은 이 모습을 바라보고 그만 맥이 풀려버렸다. 이런 지 얼마 안 되어 왜적이 크게 몰려와서 조총 10여 자루로 연달아 쏘아대니 총에 맞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이 일은 급히 군사들에게 활을 쏘라고 소리질렀으나 화살은 수십 보를 나가다가 뚝 떨어지니 도저히 적을 당할 수가 없었다. 적은 이미 좌익과 우익으로 나뉘어 깃발을 들고 우리 군사를 포위하고 달려들었다. 이 일은 사세가 위급하게 된 것을 깨닫고 급히 말머리를 돌려 북쪽으로 달아나니 군사들도 제각기 목숨을 건지려고 어지러이 도망하였다. 위험을 벗어나 살아난 사람은 몇 명 없었고 그 종사관 이하 미처 말을 타지 못한 사람은 모두 적에게 죽음을 당하고 말았다. 왜적들이 이 일을 다급하게 뒤쫓으니 이 일은 말을 버리고 의복을 벗어 던지고
머리를 풀어제친 채 알몸으로 달아나서 문경에 이르렀다. 그는 거기에서 종이와 붓을 구하여 패전한 상황을 임금에게 급히 아뢰고 물러가서 조령을 지키려고 하였다. 그러다 신립이 충주에 있다는 소식을 듣자 바로 충주로 달려갔다. 제14장 서울의 수비와 파천 문제. 우상 이양원을 수성대장으로, 이전과 변원수를 경성 좌우위장으로, 상상군 박충관을 경성 순검사로 삼아 도성을 수비하게 하고 어머니의 상중에 있던 김명원을 불러들여 도원수로 삼아 한강을 지키게 하였다. 그러나 이 일이 패하였다는 보고가 들어오자 인심은 흉흉해졌다. 궁중에서는 서울을 옮기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으나 대궐 밖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이마 김응수가 빈청에 이르러 수상과 귀옛말을 소곤거리며 나갔다가 다시 오곤 했으므로 보는 사람들이 이를 의아하게 생각했다. 이는 당시 수상이 사복 제조의 일을 겸했던 까닭이다. 도승지 이양복이 나에게 와서 손바닥에 영강문 안에 말을 세워두라는 글자를 써서 보였다. 대가는 수상 이사내가 나란 일을 그르쳤으니 파면시켜야 한다고 탄핵을 청하였으나 임금께서는 허락하지 않았다. 정치인들은 한문 밖에 모여 통곡하면서 도성을 버리지 마시옵소서라고 애원하였다. 영부사 김기영은 더욱 분격하여 여러 대신들과 함께 들어가 임금을 배웠고 서울을 굳게 지킬 것을 청하곤 이렇게 말하였다. 도성을 버리자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곧 소인입니다. 임금께서도 교지를 내리셨다. 종묘사직이 이곳에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간다는 말이오. 이 말이 있고서야 여러 사람들이 안심하고 물러갔다. 그러나 사세는 급박했다. 이에 각 마을의 백성, 관부와 개인에게 소속된 천민들, 하급관리와 삼이사 사람들을 모아 성첩을 나누어 지키게 하였다. 성첩은 3만여 곳인데 반해 성을 지키는 사람의 수는 겨우 7,000명에 지나지 않았고 그나마도 거의 오합지졸들이라서 그들은 성을 넘어 도망갈 마음만 갖고 있었다. 또한 지방에서 선발되어 서울의 군영으로 올라온 군사들도 비록 병조에 소속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말단 관리들과 결탁하여 뇌물을 받고 사사로이 놓아보내는 자가 많았다. 관원들조차 가거나 있거나 모른 채 하는 형편이었으니 위급한 일을 당하면 쓸만한 군사는 하나도 없게 되었다. 군대의 해이함이 이러한 지경에 이르렀으니 나머지야 말에 무엇하겠는가. 이에 대신들이 왕세자를 세워 민심을 수습할 것을 청하니 임금께서도 허락하셨다. 우리 군사가 상주 싸움에서 패하고 후퇴할 때 외학통사 경웅순이 이 일에 군중에 있다가 외적에게 사로잡힌 바 되었다. 적장 고니시 유키나가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편지와 애조에 보내는 공문 한 통을 경웅순에게 주어 보내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도록 했다. 동네에 있을 적에 울산 군수를 사로잡아 편지를 전해 보냈으나 지금에 이르기까지 회답을 받지 못하였다. 조선이 만약 강화하려는 뜻이 있으면 이덕형으로 하여금 오는 28일에 우리와 충주에서 만나도록 하라. 울산 군수는 곧 이연성인데 그는 적의 진중으로부터 돌아왔으나 죄를 받을까 두려워 스스로 도망하여 왔다고 말하며 편지도 숨기고 전하지 않았다. 그러니 조정에서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것이다. 이덕형은 일찍이 그 전에도 선의사가 되어 일본의 사신을 접대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고니시 유키나가는 그를 만나보고자 했다. 경웅순이 서울에 이르렀을 때는 이미 사세가 급해져서 아무런 계책을 세울 여유가 없었다. 그리하여 혹 이 일로 인해서 외적의 공격을 늦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으며 이덕형도 역시 스스로 가기를 청하므로 애조에서는 답서를 마련하여 경웅순과 함께 떠나도록 했다. 그런데 중도에 충주가 이미 함락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이덕형은 경웅순을 먼저 보내 실정을 탐지하게 했으나 경웅순은 적장 가토 기요마사에게 잡혀 죽음을 당하고 말았다. 이덕형은 돌아올 수밖에 없었고 평양으로 가 임금에게 이 사실을 복명하였다. 조정에서는 경기, 강원, 황해, 평안, 함경 등 여러 도의 군사를 징발하여 서울을 지키도록 했다.
이조판서 이원익을 평안도 도순찰사로, 지사 최응원을 황해도 도순찰사로 삼아 모두 그날로 출발하도록 했다. 이는 장차 임금께서 서쪽으로 파천하실 때를 대비한 의논 때문이었다. 일찍이 이원익과 최응원은 각각 안주 목사와 황해 감사를 지내면서 모두 어진 정사를 베풀어 백성의 칭송이 컸기 때문에 먼저 그들을 가게 하여 군민의 마음을 잘 어루만져서 임금의 순행에 대비하게 한 것이다. 제15장 신립이 충주에서 크게 패하다. 외적이 충주에 들어오자 신립이 맞아 싸우다가 전사하였다. 이렇게 되자 우리 군사들은 무너지고 말았다. 신립이 충주에 이르러 충청도의 여러 군현 군사들을 모으니 8천여 명이나 되었다. 이에 신립은 조령을 지키려고 하였으나 이 일이 패하였다는 소식을 듣자 그만 낙담하여 충주로 돌아오고 말았다. 또 이 일과 병기 등도 충주로 불러들였다. 이들은 조령처럼 험준하고 요긴한 곳을 버려두었고 상부의 호령도 번거로워 지켜지지 아니했다. 그러므로 보는 사람들은 이들이 반드시 패할 것을 알았다. 그런데 신립이 가까이 하는 군관이 와서 적군이 이미 조령을 넘었다고 넌지시 알려주었다. 이때는 4월 27일 초저녁이었다. 이 말을 들은 신립이 갑자기 성 밖으로 뛰어나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니 군대 안은 따라서 소란스러워졌다. 신립은 밤이 깊어서야 가만히 객사로 돌아왔다. 그 이튿날 아침에 신립은 전날 밀보한 군관을 불러냈다. 네 어찌 망령된 보고를 하여 군심을 소란케 하느냐. 신립은 그를 끌어내어 목베어 죽이고 나서 임금에게 장계를 올렸다. 외적은 아직 상주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당시 적병은 이미 심리 바깥에 와 있었으나 이를 잘 알지 못하였다. 신립은 군사를 거느리고 나와 탕금대 앞에 두 강물 사이에 진을 쳤다. 그곳은 좌우에 논이 있고 물풀도 무성해서 말과 사람이 움직이기가 불편했다. 잠시 후 외적이 단월역으로부터 길을 나누어 쳐들어오는데 그 기세가 마치 비바람이 몰아치는 것과 같았다. 한 무리는 산을 따라 동쪽으로 오고 한 무리는 강을 따라 내려왔으며 총소리는 땅을 울리고 하늘을 뒤흔들었다. 신립은 어찌할 줄 몰라 하다가 말을 채찍질하여 몸소 적진으로 돌격하려고 2차례나 시도하였으나 들어갈 수가 없었다. 이렇게 되자 그는 말머리를 돌려 강으로 뛰어들어 죽었다. 이를 지켜본 군사들도 뒤따라 강으로 뛰어드니 시체가 강물을 덮고 떠내려갔다. 김여물 또한 어지러운 군사들 속에서 전사하였다. 이 일은 동쪽의 산골짜기를 따라 도망하였다. 먼저 조정에서는 적병이 강성하다는 말을 듣고 이렇게 의논했다. 이 일 혼자 힘으로는 지탱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신립은 명장이라 휘하 군사들이 두려워하여 잘 복종할 터이니 그에게 큰 군사를 거느리고 뒤를 따라가도록 일러라. 두 장수가 서로 힘을 합하면 실수 없이 적을 막아낼 것이다. 개교로서는 잘못된 것이 아니었으나 불행하게도 경상도의 바다와 육지를 책임진 장수들이 하나같이 겁쟁이였다. 바다를 담당하던 좌수사 박홍은 한 사람의 군사도 내보내지 않았고 우수사 원규는 비록 물길이 좀 멀었다 하더라도 거느리고 있는 배가 많았다. 또 적병이 하루에 달려든 것도 아니었으니 모든 군사를 거느리고 앞으로 나아가 위세를 보이면서 버티고 행여 한 번만이라도 싸웠다면 적들은 마땅히 뒤를 염려하여 반드시 그토록 깊이 쳐들어오지는 못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군사들은 적을 바라보기만 하다 곧 멀리 피하여 한 번도 적과 맞싸우지 않았다. 그뿐만이 아니다. 적병이 육지로 상륙해오자 경상도 좌병사 이각과 우병사 조대고는 도망하거나 교체되고 말았으니 적병은 북을 울리며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인 듯 마음대로 행진하여 수백 리를 달려왔다. 그들은 북쪽을 향해 밤낮으로 진경하였으나 감히 저항하여 조금이라도 그 기세를 늦추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적은 상륙한 지 10일도 안 되어 상주에까지 이르렀다. 이 일은 다른 관할에 와 있는 객장의 처지로 거느린 군사도 없었던 까닭에 갑자기 적과 전투가 벌어지자 제대로 교전하지 못하였다.
그는 신립이 충주에 다다르기도 전에 패하여 진태의 근거지를 잃고 이를 크게 그르치고 말았다. 아, 참으로 원통하도다. 뒤에 들으니 상주에 들어온 외적은 험한 곳을 지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매우 꺼려했다고 한다. 문경의 남쪽 10여리쯤 되는 곳에 옛 성인 고모성이 있는데 여기는 좌도와 우도의 경계로서 양쪽 산벼랑은 날카롭게 서 있고 가운데는 큰 냇물이 흐르며 그 아래로 길이 있어 험준한 곳이었다. 적병은 여기 우리 군사가 지키고 있을까 두려워하여 사람을 시켜 두세 번 살펴보게 하였다. 그러나 지키는 군사가 아무도 없음을 알고는 이내 노래를 부르며 신이 나서 지나왔다고 한다. 뒤에 명나라 도독 이여송이 외적을 추격하여 조령을 지나면서 이렇게 탄식한 일이 있다. 이와 같은 험한 요새지를 두고도 지킬 줄 몰랐으니 신립은 실로 모책이 없는 사람이로다. 원래 신립은 날세어서 비록 그 당시에 이름은 떨쳤지만 전략을 마련하는 데는 부족한 인물이었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장수가 군사를 쓸 줄 모르면 그 나라를 적에게 넘겨주는 것과 같다라고 하였는데 지금에 와서 이를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다만 뒷날의 경계가 되는 일이므로 자세히 적어두는 바이다. 오늘 리드런의 독서 감상실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